2026년 2월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인 6만 달러대까지 무너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 따로 있죠. 워런 버핏, 제이미 다이먼, 마이클 버리 같은 월가의 전설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0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연쇄 청산되면서 시장 전체가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경고는 근거 없는 겁박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 진실일까요? 지금부터 그 냉혹한 분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펼쳐놓고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2011년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93% 폭락했어요. 2015년엔 85%, 2018년엔 84%, 2022년엔 78%가 증발했죠. 평균 하락률이 무려 80%를 넘나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겨우 48% 빠진 수준이거든요. 회의론자들은 여기서 냉소를 날립니다. 아직 반의 반도 안 떨어졌다고요. 과거 평균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비트코인은 2만 5천 달러까지 더 밀려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 끔찍한 건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진짜 제로를 향한 첫 발걸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2011년부터 반복된 이 잔인한 사이클이 이번엔 끝판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바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을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쓴 표현은 쥐약의 제곱이었죠. 쥐약도 모자라 제곱을 붙인 겁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명확해요. 자산은 반드시 뭔가를 생산해내야 한다는 거죠. 농장은 곡식을 키우고 아파트는 월세를 받아주고 기업은 제품을 팔아 이익을 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뭘 만들어내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 서버에 찍힌 숫자일 뿐이라는 게 버핏의 냉혹한 진단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조개 껍데기에 비유했어요. 옛날 어떤 부족이 조개를 화폐로 쓰던 것처럼 사람들이 믿기로 약속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가치가 통째로 증발한다는 겁니다. 버핏의 오랜 파트너였던 찰리 멍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비트코인을 성병에 비유할 정도였으니까요. 생산성 없는 자산은 결국 쥐약이고 그 쥐약을 먹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게 이들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더 신랄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1970년대 유행했던 애완용 돌에 비유했거든요. 당시 미국에선 펫락이라는 게 대유행이었어요. 그냥 돌멩이를 예쁜 상자에 담아 팔았는데 수백만 개가 팔려나갔죠.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잖아요? 다이먼은 비트코인이 딱 그 꼴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쓸모는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유행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한술 더 떠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공개석상에서 못 박았습니다. 다만 요즘은 더 이상 언급조차 하기 싫다고 해요. 신봉자들이 자기 말을 절대 안 듣는 상황에 지쳐버린 거죠. 다이먼을 포함한 월가 거물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달러는 국가가 세금 징수력으로 보증하지만 비트코인은 오직 사람들의 자발적 합의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합의가 깨지면 그 순간 가치는 0원입니다. 실제로 금융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가 수없이 많았어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도 그랬고 18세기 영국의 남해 버블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믿음을 거둬들이는 순간 모든 게 허상으로 무너졌습니다. 생산성도 없고 국가 보증도 없고 오직 심리만 남은 자산. 그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이들의 냉혹한 결론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건 더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데드 스파이럴, 죽음의 소용돌이에요.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비트코인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가격이 오를 땐 수익이 몇 배로 불어나지만 떨어질 땐 원금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더 치명적인 건 여기서부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거래소가 담보를 강제로 팔아치우는 마진콜이 터집니다. 30대 직장인 김 대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가 5천만을 빌려서 비트코인 1억어치를 샀는데 가격이 30% 떨어졌어요. 거래소는 담보 가치가 부족하다며 강제 청산에 들어갑니다. 김대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 몰린 수만 명이 동시에 팔리면서 가격이 더 폭락하죠. 그러면 또 다른 마진콜이 터지고 그게 또 가격을 끌어내리고 이게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버리는 이번 하락장에서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붕괴의 중간 지점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진단입니다. 레버리지라는 시한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거든요. 마이클 버리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마진콜이 터지면 투자자들이 뭘 할까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손에 쥔 다른 자산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금, 심지어 주식까지 닥치는 대로 처분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하나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로 번지는 순간이죠. 2020년 코로나 초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 금도 주식도 모든 게 동반 추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이라던 금조차 예외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막기 위해 유동성 확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앞둔 박 사장님은 자산의 30%를 금에 20%를 비트코인에 넣어뒀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면서 추가 담보를 요구받았죠. 어쩔 수 없이 금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박 사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면 금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무너지고 시장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집니다. 버리는 이걸 전이 효과라고 불러요.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금화되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하락의 강도는 주식보다 훨씬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의 수석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 숫자로 말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비트코인은 $10,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요. 과거 역사적 평균 하락률 80%를 적용하면 $25,000가 바닥이지만 심각한 위기 땐 90% 이상 빠질 수 있다는 계산이죠. 2026년 지금 경제 상황은 최악입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붕괴 직전이에요. 중소은행들의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고요. 맥글론이 말하는 검은 백조가 날아들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겁니다.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뭐였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고위험 자산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기가 오면 가장 위험한 것부터 처분하거든요. 암호화폐는 그 정점에 있어요. 기술적 분석도 암울합니다. $60,000 지지선이 무너지면 다음은 $45,000, 그 다음은 $25,000예요. 그것마저 뚫리면 바닥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10,000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맥글론의 냉정한 전망이죠. 숫자는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팩트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연간 전력량이 얼마나 될까요? 폴란드 전체 국가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디지털 숫자 하나 만드는데 한 나라의 에너지를 퍼붓는 거예요. 기후위기 시대에 이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 규제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고 있거든요.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중국은 아예 채굴 자체를 금지시켰죠. 이런 흐름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굴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거나 아예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마비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한 환경운동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지구를 태운다고요. 자동차는 만들고 공장은 제품을 찍어내고 발전소는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냥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만 하다가 끝이에요. ESG 투자가 대세인 시대에 이런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에너지 낭비라는 원죄는 결국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원래 뭘 위해 태어났을까요? 개인 간 자유로운 송금을 위한 전자화폐였습니다. 은행 없이 중개자 없이 직접 돈을 주고받자는 게 목표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거래 하나 확정되는데 1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사는데 1시간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수수료도 웃깁니다. 네트워크가 혼잡하면 한 건에 수만 원씩 붙어요. 500원짜리 음료수 사는데 수수료로 3만 원 내는 꼴이죠. 게다가 가격 변동성은 재앙 수준입니다. 오늘 10만 원이던 게 내일 7만 원 될 수도 있어요. 화폐의 핵심 기능이 뭔가요? 가치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거래의 척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둘 다 못합니다. 결국 뭐가 됐냐면 더 큰 바보 이론에 의한 투기 수단이에요.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를 찾는 게임으로 전락한 겁니다. 화폐로서의 실용적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투기적 믿음마저 깨진다면 경제학적으로 가격은 0원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쓸모없는 건 결국 버려지니까요. 비트코인은 화폐의 꿈을 잃은 채 투기판의 칩으로만 남았고 그 칩의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와 비트코인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기술은 훌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특정 코인의 가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추가했고 기업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기술은 계속 진화하지만 비트코인이 그 중심에 남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199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닷컴 버블 시절이죠. 인터넷 기술은 세상을 바꿨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당시 주가가 폭등했던 닷컴 기업들 대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망했습니다. 패츠닷컴, 웹밤, 에토이, 이름도 생소한 회사들이 줄줄이 사라졌어요. 기술은 살아남았지만 개별 기업은 죽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금이나 부동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어요. 만질 수 있고 소유권이 명확하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냥 사람들의 주관적 믿음에만 의존합니다. 믿음이 깨지면 끝이에요. 강경 비관론자들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를 열겠지만 비트코인이라는 특정 자산은 실용적 가치가 전무해서 결국 0으로 수렴할 거라고요. 기술적 진보의 파편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0원이 될까요? 아니면 20만 달러까지 치솟을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워런 버핏도 제이미 다이먼도 미래를 100% 맞춘 적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전문가들의 의견에 휩쓸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돈이 없어져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나? 여유 자금이 많나? 만약 그게 생활비라면, 아이 학원비라면 당장 답은 명확합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남의 말에 의존하지 마세요. 유튜브 몇 개 보고 커뮤니티 글 몇 개 읽고 결정하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본인만의 판단 기준을 세운 사람만이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버텨낼 수 있어요. 손절 라인도 없고 목표 수익률도 없이 무작정 들고만 있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계획 없는 진입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버핏의 명언대로요. 하지만 그게 진짜 붕괴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려면 시장의 리스크를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부 없이는 절대 알 수 없어요. 투자의 세계에서 무조건이란 없습니다. 거물들의 전망조차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맹목적인 믿음은 독이 될 뿐이에요. 지금 시장에 만연한 공포가 버핏의 말처럼 기회일까요? 아니면 진짜 파산의 신호일까요? 그건 오직 공부와 계획을 통해서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감정적 매매를 지향하며 냉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태도가 투자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본인이 세운 투자 철학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